2023년 3월 10일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SVB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침에 SNS에 SVB가 위험하다는 루머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쯤 되자 수천 명이 스마트폰으로 예금을 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은행 전체 예금의 25%가 증발했습니다. 다음날 오후 예금의 85%가 사라졌습니다. 단 이틀 만에 160년 역사의 은행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2023년에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은행 문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스마트폰 몇 번의 터치로 은행이 파산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말 한국은행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긴급 여신 체계 개편. 언론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은행 뱅크런 대비 비상구 확대. 시장은 술렁였습니다. 혹시 한국은행들이 위험한 건가? 이게 위기의 신호인가? 동시에 또 다른 논쟁이 터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나들자 일각에서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환율이 폭등한 거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한국 경제는 정말 뱅크런 위기 앞에 서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건 과도한 불안일 뿐일까요?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고환율 논쟁의 실체. 정말 돈을 풀어서 환율이 오른 걸까요? 둘째, 한국은행이 구축한 긴급 여신 체계. 이게 정확히 뭐고 왜 지금 만든 걸까요? 셋째, 디지털 시대의 뱅크런. SVB 사태가 한국에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2024년 하반기부터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1,300원대에서 시작해 1,400원을 넘어서더니 지금 1,480원. 그러자 정치권과 일부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과도하게 공급했다. 애미 통화량이 급증했다. 그래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이 폭등한 거다. 겉으로 보면 논리적으로 들립니다. 돈을 많이 찍으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환율이 오르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하지만 한국은행은 2024년 12월 공식적으로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최근 환율 급등의 원인은 과도한 유동성 공급 때문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은행의 논리를 하나씩 뜯어봅시다. 5회 1M이 증가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 많은 사람들이 애미 통화량 그래프를 보고 놀랍니다. 와, 한국 애미가 엄청 늘었네. 하지만 여기에 착시가 있습니다. 애미가 뭔가요? 쉽게 말하면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총량입니다. 현금, 예금, 단기 금융상품 등을 모두 합친 거죠. 한국의 애미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약 45% 증가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엄청나 보입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풀었으면 당연히 환율이 오르지. 하지만 잠깐, 미국은 어땠을까요? 같은 기간 미국의 광의통화애미는 약 40% 증가했습니다. 한국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만 문제인 것처럼 보일까요? 통계 구성의 차이 때문입니다. 한국의 애미에는 머니마켓 펀드 MMF 같은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됩니다. 미국은 이걸 애미가 아닌 다른 범주로 분류합니다. 비교 기준 자체가 다른 겁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동일한 기준으로 재계산해보니 한국의 유동성 증가폭은 미국보다 오히려 낮았습니다. 결론, 애미 증가를 보고 돈을 너무 풀었다고 말하는 건 착시입니다. 진짜 원인 외환 수급 불균형. 그렇다면 환율이 오른 진짜 이유는 뭘까요? 한국은행이 지목한 핵심 원인은 외환 수급 불균형입니다. 쉽게 풀어봅시다. 첫째, 기업들이 달러를 꽉 쥐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들이 해외에서 달러를 벌어오면 보통은 원화로 바꿔서 국내에서 씁니다. 그런데 2024년 들어 많은 기업들이 달러를 바로 원화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미국 금리가 높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니 나중에 바꾸는 게 유리하겠다 싶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외환시장에 공급되어야 할 달러가 줄어들었습니다.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릅니다. 즉, 환율이 오르는 거죠. 둘째, 해외 투자가 급증했습니다. 2024년 한국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채권 투자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해외에 투자하려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합니다.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환율이 오릅니다. 셋째, 글로벌 달러 강세입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 지정학적 리스크,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현상입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환율 상승 유동성 과잉 때문이 아니라 외환 수급 기업 달러, 보유 해외 투자 증가 글로벌 달러, 강세의 복합작용. 한국은행의 반박은 정확했습니다. 단순히 돈 많이 풀어서 환율 올랐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논쟁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조용히 준비하고 있던 또 다른 장치 말입니다. 긴급여신 제도 이머전시 크레딧 퍼실리티를 대폭 개편합니다. 긴급여신이 뭔가요? 쉽게 말하면 은행이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한국은행이 빌려주는 비상대출입니다. 뭐 그런 거 원래도 있었잖아.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바뀐 건 게임 체인저 수준입니다. 기존 시스템의 한계. 과거에도 한국은행은
은행들에게 긴급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담보로 인정되는 자산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주로 국채나 우량 회사채 정도만 가능했죠. 문제는 뭘까요? 은행들이 실제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건 대출 채권입니다. 기업 대출, 가계 대출, 부동산 대출 이런 거죠. 갑자기 뱅크런이 일어나서 돈이 필요한데 손에 쥔 건 대출 채권뿐이라면 한국은행에 가져가도 담보로 안 받아줍니다. 죄송한데요. 국채 가져오세요. 이게 바로 SVB가 무너진 메커니즘 중 하나입니다.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데 보유 자산을 담보로 쓸 수 없었던 겁니다. 개편된 시스템 대출 채권도 담보 가능. 이번 개편의 핵심은 이겁니다. 은행이 보유한 대출 채권을 담보로 한국은행에서 즉시 유동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한국은행법 제65조입니다. 금융시장 또는 금융기관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이 긴급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죠.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어은행에 갑자기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합니다. 어은행은 보유 중인 대출 채권의 기업 대출 1,000억 원어치를 한국은행에 가져갑니다. 한국은행은 그 대출 채권을 담보로 즉시 현금을 빌려줍니다. 어은행은 그 돈으로 예금 인출 요구에 대응합니다. 과거에는 이게 불가능했습니다. 이제는 가능합니다. 왜 지금 만들었나? 한국은행이 이 제도를 지금 만든 이유는 명확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뱅크런은 너무 빠릅니다. 과거 뱅크런은 이랬습니다. 사람들이 은행 앞에 줄을 섭니다. 경찰이 출동합니다. 정부가 긴급 회의를 합니다. 대책을 발표합니다. 며칠 걸립니다. 2023년 SVB 뱅크런은 이랬습니다. 트위터에 루머가 퍼집니다. 1시간 뒤 수천 명이 스마트폰으로 이체합니다. 6시간 뒤 예금 25%가 증발합니다. 다음날 85%가 사라집니다. 정부가 대책회의하는 동안 은행은 이미 죽어 있습니다. 정책 대응 속도, 시장 탈출 속도, 이게 디지털 시대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생각했습니다. 회의하고 결정하고 집행하는 시스템으로는 못 막는다. 자동으로 작동하는 비상구가 필요하다. 긴급여 신체계 개편은 바로 그 자동 비상구입니다. 시장의 오해, 이거 위기 신호 아냐? 그런데 일부 시장 참여자들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런 제도를 급하게 만든다는 건 혹시 한국은행들이 위험하다는 거 아냐?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냐? 이건 오해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집에 소화기를 비치했다고 해서 너네 집 불날 거야? 라고 묻는 거랑 같습니다. 아니죠. 그냥 만약을 대비하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특정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금융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조치입니다. 즉, 위기가 와서 만든 게 아니라 위기가 오기 전에 미리 만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SVB 같은 일이 한국에서도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요? 2023년 3월 10일 아침 실리콘밸리 은행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평범한 금요일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트위터에 한 벤처 캐피털리스트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SVB 재무제표 봤는데 보유 채권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트윗이 리트윗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1시 실리콘밸리의 한 스타트업 CEO가 슬랙 채널에 올렸습니다. 우리 회사 돈 SVB에 있는데 빼는 게 나을까요? 30분 뒤 100개 회사의 CFO들이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점심시간 수천 명이 동시에 SVB 모바일 앱에 접속했습니다. 클릭 몇 번이면 예금을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오후 3시 SVB 예금 420억 달러 중 25%인 약 100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단 5시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음날 토요일 오후 예금의 85%가 사라졌습니다. 은행은 문을 닫았습니다. 160년 역사의 은행이 이틀 만에 파산했습니다. 왜 이렇게 빨랐나? 과거 뱅크런과 비교해봅시다. 1907년 니커보커 신탁회사 뱅크런 10일 동안 서서히 진행. 1930년대 대공황 시기 뱅크런 몇 주에서 몇 달 소요. 2023년 SVB 뱅크런 48시간.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첫째, 모바일 뱅킹의 편리성. 과거에는 은행에 직접 가야 했습니다. 줄 서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물리적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 터치 몇 번이면 끝입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할 수 있습니다. 1분이면 수억 원이 이동합니다. 둘째, SNS의 증폭 효과. 과거에는 루머가 천천히 퍼졌습니다. 친구가 친구한테, 동네에서 동네로. 지금은 트윗 하나가 10분 만에 10만 명에게 전달됩니다. 공포는 바이럴처럼 퍼집니다. 셋째, 네트워크 효과. SVB의 고객들은 대부분 스타트업과 벤처 캐피털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슬랙, 디스코드, 텔레그램 같은 커뮤니티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합니다. 한 회사가 우리 돈 뺐어라고 말하면 100개 회사가 동시에 따라합니다. 결과 집단 패닉의 속도 광속. 한국에서도 가능한가? 솔직히 말하면 가능합니다. 한국의 모바일 뱅킹 보급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SNS 사용률도 높습니다. 정보 전파 속도도 빠릅니다. 만약 어은행이 위험하다는 루머가 카카오톡, 네이버 카페, 유튜브를 통해 퍼진다면 몇 시간 만에 수조 원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긴급여 신체계를 개편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속도 싸움에서 이기려면 자동화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이 시스템, 부작용은 없을까요? 긴급여 신체계 개편은
분명 금융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긍정적 해석 백스톱이 생겼다.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이렇게 볼 겁니다. 한국은행이 은행들의 뒤를 받쳐주는 시스템을 강화했구나. 만약에 사태가 생겨도 금융 시스템이 붕괴하지는 않겠네. 이건 안정성 강화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모두 이런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미국 연준의 디스카운트 윈도우, 유럽 중앙은행의 긴급 유동성 지원 ELA 등이 그 예입니다. 백스톱 백스타프이 있다는 건 시장에 안심을 줍니다. 부정적 해석 은행이 위험한가 보다. 하지만 불안한 투자자라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대출 채권까지 담보로 받는다고? 그럼 은행들이 갑자기 국채를 팔아서 현금을 마련할 수 없을 정도로 자산 구조가 나쁘다는 거 아니야? 혹시 부동산 PF 대출 같은 부실 자산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해석이 퍼지면 오히려 불안이 증폭될 수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 리스크, 또 다른 우려도 있습니다. 긴급여 신체계 개편은 금융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합리적 투자자는 백스톱이 생겼구나. 시스템이 더 안정적이네라고 봅니다. 실제로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모두 이런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투자자는 대출 채권까지 담보로 받는다고? 은행들이 위험한가 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오해가 퍼지면 오히려 불안이 증폭됩니다. 또 다른 우려는 도덕적 해이입니다. 어차피 한국은행이 구해주겠지? 이런 생각이 은행의 위험 관리를 소홀히 만들 수 있죠. 한국은행은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건전한 은행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만 지원합니다. 부실 은행 구제는 아닙니다. 유동성 위기 일시적 현금 부족 지원 가능. 지급 불능 자산 부실로 빚 못 갚음 지원 불가. SVB도 유동성 위기였습니다. 자산은 건전했지만 급하게 현금이 필요했고 보유 채권을 급매각하다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만약 긴급여신 시스템이 있었다면 채권을 담보로 시간을 벌어 정상 정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고환율 논쟁과 긴급여신 체계, 이 둘은 어떻게 연결될까요? 표면적으로는 별개입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의 큰 그림이 보입니다. 2024년 한국은행이 직면한 상황, 고환율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 압력, 글로벌 금리 인상으로 자본 유출 리스크, 부동산 PF 부실로 금융 시스템 불안, 디지털 시대의 빠른 뱅크런 가능성. 한국은행은 두 전선에서 대응했습니다. 첫째, 환율 논쟁 팩트체크, 유동성 과잉이 아니라 외환 수급 문제라는 프레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만약 돈 너무 풀었다는 인식이 굳어지면 금리 인상 압력이 커집니다. 하지만 지금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과 가계부채에 큰 충격이 갑니다. 둘째, 금융 안정 백스톱 강화. 설사 뱅크런이 시작되어도 시스템은 버틸 수 있다는 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이 둘은 서로 보완합니다. 환율 안정 외국인 자본 이탈 완화 금융시장 안정. 금융 안정 백스톱 시장 신뢰 유지 예금 안정 은행 안정. 결국 한국은행이 하고 있는 건 시스템 전체의 회복 탄력성 리질리언스 강화입니다. 전통적인 금융정책 트릴레마는 환율 안정, 통화정책 독립성, 자본 자유 이동 중 두 가지만 선택 가능하다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2025년 한국은행이 직면한 건 4차원 트릴레마입니다. 통화정책 독립성 물가 안정, 환율 안정성 원화 약세 방지, 금융 시스템 안정성 뱅크런 방지, 자본 이동성 외국인 투자 관리. 이 네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한국은행의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금융 시스템 안정성 최우선, 통화정책 독립성 유지, 정보 비대칭과 신뢰 생산. 경제학에서 정보 비대칭은 시장 실패의 주요 원인입니다. 예금자는 은행의 자산 건전성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루머에도 패닉이 발생합니다. 조지 아커로프의 레몬 시장 이론 정보가 불완전하면 좋은 상품 건전한 은행도 나쁜 상품과 구별되지 않아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한국은행의 긴급여신 체계는 신호 발송 메커니즘입니다. 건전한 은행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로 예금자들의 불필요한 패닉을 사전 차단합니다. 이는 단순한 유동성 공급이 아니라 신뢰라는 공공재를 생산하는 정책입니다. 환율 논쟁의 경제학. 한국은행이 반박한 유동성 과잉 환율 상승 논리는 화폐 수량설에 기반합니다. 공식에 따르면 M통화량이 증가하면 피물가가 오르고 환율이 올라야 합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단기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의 반박은 자산시장 접근법에 기반합니다. 환율 F금리 차이, 위험 프리미엄, 자본 이동, 실증 데이터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2024년 환율 급등기에 한국의 인플레이션은 안정적이었습니다. 만약 유동성 과잉이 원인이었다면 물가가 먼저 올랐어야 합니다. 거시건전성 정책의 핵심, 긴급여신 체계는 거시건전성 정책의 일환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개별 은행은 건전해도 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를 시스템적 리스크 또는 합성의 오류라고 합니다. 긴급여신 체계는 악순환을 끊는 서킷 브레이커입니다. 한국은행의 조치는 글로벌 금융 규제 흐름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최종 결론 1. 환율 상승은 복합 요인이다. 돈 풀어서 환율 올랐다는 지나친 단순화입니다. 실제로는 외환 수급, 기업 달러 보유, 해외 투자 증가, 글로벌 달러 강세 등의 복합 작용입니다. 투자자 관점 환율 전망 시 한국은행 정책만이 아니라 미국 금리, 기업, 환해지 수요,
외국인 자본 흐름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2. 금융 안정장치는 예방책이다. 긴급여 신체계 개편을 은행이 위험하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건 오해입니다. 소화기를 비치한다고 불날 거라는 뜻이 아닙니다. 투자자 관점 한국금융주나 은행 예금 안정성 평가 시 이 제도의 존재는 플러스 요인입니다. 3. 디지털 시대는 속도전이다. SVB 교훈 정책 대응 속도가 시장 탈출 속도를 못 따라가면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투자자 관점 변동성이 과거보다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손절 기준을 명확히 하고 포트폴리오 분산을 강화하십시오. 2025년 한국 경제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고환율, PF 부실, 글로벌 불안이 여전합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금융 시스템의 방어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만 위기입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입니다. 당신은 준비되어 있습니까?